아니, 제가 제출. 아까 제가 신청을 했었는데, 네. 위원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전자담배와 관련된 세금 안건 문제를 원래 20일 오늘 상정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네, 이제 박강원 간사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서요. 오후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네,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료 좀 제출을 요청합니다. 가업승계 관련해서 전체 상속세 중에서 가업승계 상속이 금액이 얼마인지 연도별 통계하고 요거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이렇게 해서 그 통계를 좀 오전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본의원 질의하기 전에 좀 부탁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네네.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건 인정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46.8%에 달하고 있고, 일본이 15.8%밖에 안 되고, 독일, 캐나다, 호주 한 20%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면세자 비율을 갖다가 이렇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의 좀 저항이 있지 않겠냐 이런 거를 좀 두려워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좀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조금 같이 좀 균형적으로 봐야겠다 이런 점이 있죠. 국민 개세주의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조금씩 다 세금을 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총 급여가 연 2천만 원 넘는 근로자. 그러니까 이건 최저임금 대상자를 제어하기 위한 거죠. 2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월 10,000원씩, 그러니까 연 12만 원 정도는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내자. 이런 당당 국민법이라고 제가 총칭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법을 제가 내고 있죠. 그러니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십시일반해서 어려운 재정을 돕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세법이나 정부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중부담 중복지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좀 세원을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걸 좀 검토를 좀 잘 좀 해주시고요. 네, 적극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법인세도 이렇게 면세기업이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께서도 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체 법인의 이것도 한 47% 정도 법인세를 안 내고 있어요. 한 반 정도는 안 내는 거예요. 반 정도는 국민들이 소득세도 안 내고 법인세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각종 공제제도, 감면제도, 이런 거를 정비를 해 나갈 적에 하여튼 법인들이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을 좀 내도록 이것도 국민 개세주의 입장에서 지금 면세자 폭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법인세 세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지금 부담세액이 0원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47% 정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기업 영업 실적 악화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실 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또 일부 기업들은 과세 편이 있지만은 이 공제나 이 감면세액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대부분이 이제 결손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아까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이 공제, 감면세액 이런 부담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저한세 적용 필요성들에 대해서 좀 검토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국세청도 그렇고 세제실도 그렇고 저 세수 증가 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김광림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적이 다 맞는데 그거는 예측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감면제도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또 세율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세수 전망을 할 적에 내재적인 변수로서 그것은 우리가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세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8월까지 7조 이상이 지금 실적이 예상보다 웃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세제실 또 장관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세수 증가하는 요인도 모르는데 세수 예측도 안 되고 어떻게 세법을 갖다가 개정하자고 이렇게 나옵니까? 세수는 작년, 금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세수 예측을 저희가 작년에 이제 본 예산을 이제 과석에 좀 낮게 편성된 문제라든지 또 경제 전망에서 이제 오차 문제 이런 것은 있지만, 지난번 이제 추경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이제 추경을 이제 상회하면서 지금 사실 세수 상황이 조금 그때보다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각 세목별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세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쭉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연말까지의 세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록 정교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대책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국세청이 개통하고 있는 엔티스라는 게 있어요. 차세대 국세 행정망.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국세청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 빅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신고가 성실한지 안 한지 이런 거를 지금 국세청이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납세자들이 겁이 나거든요. 예? 왜 세무조사 나올까 봐. 그래서 성실 신고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서 저는 일단은 이게 세수가 많이 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아주 치밀하고 과학적인 그런 분석을 하세요. 세제실하고 국세청이 합동으로 그런 걸 해가지고 국민들을 납득시키라고. 작년, 재작년, 금년 계속해서 이렇게 세수가 더 몇 조씩 들어오는데도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분명히 못하는 거는 세제당국이 정말 이건 무능한 거예요, 이거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장관께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당정협의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릴게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하는 거 이거 포퓰리즘입니다. 네, 이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외국의 예는 적어도 러시아어 때 잠깐만요. 러시아어 때는 이거는 요금을 좀 받아야 된다. 반값이라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작년에 서울시 지하철이 2,800억이 이 부분 때문에 적자가 났어요. 적자 규모의 거의 80%가 65세 이상 분들한테 이렇게 예우를 해주면서 적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70세로 이걸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러시아어 때는 이거를 일부라도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65세면은 많은 부분들이 건강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갖다가 서울시장하고 당정협의를 해서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예우하는 거는 외국에도 이렇게는 안 해요. 아주 저소득층인 경우가 확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는 서울지하철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철도공사 이제 철도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돼 있는데 하여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신 것처럼 노인 연령 인상 문제라든지 또 러시아어 문제라든지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재정의 압박 요인도 되고 있고요. 하여튼 같이 주신 말씀 합쳐서 같이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김동연 부총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연희팀 수고 많으십니다.
자,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좀 인식을 공유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2016년에 신규 사업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30세 미만, 그러니까 10대와 20대의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입니다.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저 10대, 20대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대체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갖고 임대업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빌려서 임대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가운데 사실은 지난번에 미성년자 그 사업자 대표가 236명이라는 제 자료를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217명이 부동산 임대업의 대표입니다. 만 5살짜리가 월 3천만 원을 임대료로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부동산 임대업뿐만이 아니고 생계업 사업으로 이제 분류하는 소매업에서도 30살 미만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만에 19.8%, 2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그런데 폐업하는 율을 보면은 소매업은 30세 미만 창업자 가운데 전체 업종의 비율보다 훨씬 많이 폐업을 하게 돼요. 성공을 못하는 거죠.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폐업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률은 매우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얘기겠죠.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2009년에서 2016년 사이의 폐업률 비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30세 전체 업종으로 이제 볼 때 이 30세 미만에서 전체 업종 폐업률에 비해 부동산 임대업 폐업률은 훨씬 낮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 부동산 임대업의 이 자본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린다. 돈 있는 사람들의 자본이 그런 얘기를 좀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이거는 예금 취급 기관이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에 어느 정도 대출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빨간 선으로 쳐진 그 부분만 보시죠. 2017년 2, 4분기인데 부동산 임대업에 7조 4천억을 대출을 했고요. 제조업에는 1조 2천억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조업에 비해서 급격하게 지금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잘 챙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과 자본의 수익률은 낮추고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방향에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IMF가 내놓은 보고서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에 나온 자료에 보면은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1% 늘 경우 어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미 밝힌 자료의 일부입니다만 5년간 경제 성장률이 미세하나마 하락하거나 거의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소득 상위의 소득이 늘 때는. 그러나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1% 상승할 때는 5년간 경제 성장률이 0.38% 상승한다. 이거는 어제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 계층의 한기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이겠죠. 저분들의 소득이 늘면은 소비로 이어지지만 소득이 높은 분들의 소득이 늘어도 그것은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다. 성장과 불평등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해야 불평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성장이 된다는 것을 다들 이제 국제기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OECD 소득 불평등 확대는 성장에 미친 가장 큰 단일 변수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 해소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다. 이미 이런 뭐라고 할까요? 결론은 국제통화기금도 마찬가지고 국제노동기구, 어제 노동기구 얘기하니까 노동기구는 이제 노동자들의 단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제기구에서도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아까 존경하는 그 김광림 의원님께서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인세는 GDP 대비가 아니고 법인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자 기업 소득 쭉 보십시오. 법인세 쭉 보시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보였는데요. 차츰 낮아지는 겁니다. 기업 소득에 비해서 법인세는 비중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는 13.2%, 물론 다소 높아졌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2007년에는 17%까지. 그러니까 법인이 소득이, 그러니까 100억을 벌었을 때 17억을 세금으로 내는 건데 차츰 낮아져서 그것이 기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리고 OECD에 비해서도 우리가 법인세 비중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이면을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자, 한국은 맨 아랫단에 있습니다. 기업소득 비중 평균, 기업소득의 25%입니다. OECD 평균은 18%고요. 기업소득에 비해서 법인세 비중을 보면은 OECD는 16%입니다. 2014년으로 볼 때. 우리는 1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ECD보다 법인세를 더 많이 낸다는 얘기는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허구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기업 소득 비중 이제 평균 오른쪽 이제 지표를 보시면 정확하게 또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소득 비중 평균이 한국은 25%고 OECD는 18%, 한국이 무려 7%포인트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법인들이 예를 들면은 위장법인이 있을 수가 있죠. 개인소득세로 내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법인을 만들어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으로 전부 법인으로 몰리는 것 제도의 허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한국의 법인들이 가계보다 훨씬 더 소득이 어제 제가 제시한 자료에서도 보였지만 경제 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가지 않고 대기업에 쌓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중복지를 말씀하셨는데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한 전제는 공평과세, 조세 정의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 하는 국민들의 믿음이 있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은 훨씬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질의는 이따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젯밤에 늦게까지 국감하시고 오늘 아침에 올라오셔서 그런지 오늘 조금 기재부 그 공무원들 얼굴 표정이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지금 세수가 예상보다 좀 잘 거치고 있죠? 어느 정도나 더 거쳤습니까? 지금 8월까지 저희가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8월까지 당초 예산보다 17조 정도 더 거쳤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EITC 17조 정도 더 거쳤습니다. 예. 네. 제가 국세청에다가 왜 세수가 17조만큼 더 많이 거치냐, 이거 분석해 봤느냐고 했더니 대답을 정확하게 못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부분의 증가율이 높습니까? 지금 세목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목별로 보면은 저희가 추경 편성 이후에 소득세에서 한 4조 9천억, 네. 법인세에서 한 2조, 또 부가가치에서 한 2조 8천억 정도, 그 정도 지금 더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소득세와 법인세가 더 많이 거치는 이유를 아직은 분석을 안 하셨겠죠? 저희가 그 분석을 그 아주 상세하지는 않지만 그 해본 것에 의하면 소득세의 경우는 지금 원래 당초 추경 편성할 적에 부동산 시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호조세가 좀 지속이 됐고요. 또 상용 근로자의 그 수와 명목임금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 또 개인 사업자 실적이 당초보다 좀 크게 초과하는 이것이 이제 소득세를 이제 끌어올린 거의 5조가 끌어올린 원인이 됐고요. 법인세 경우는 그 추경 이후에 저희가 그 상반기 쭉 따져보니까 그 연결법인 세수 실적 증가, 또 상반기 법인 실적 호조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고요. 부가세는 그 수입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이 이제 주요 세 개 세목에 크게 늘어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추경 효과가 이 세수에도 지금 3분기부터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추경 효과가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추경은 이제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8조 8천억 정도가 이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걸 기초로 해서 이제 짰는데 그 이후에 이런 요인으로 더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고요. 추경 효과 말씀드린 건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경 효과가 3, 4분기, 4, 4분기에 그 추경 효과가 일부 나타날 것이다 우리 경제에. 그렇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그 영향은 내년 상반기 또는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 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거치는 이 이유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이렇게 나타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이 세금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 법인세를 올린다 아니다 이런 논쟁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박근혜 정권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한 정책 중에 이제 그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부동산의 인위적인 부양,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인한 그 인위적인 부양,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담배세의 그 지나친 상승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이 부동산과 관련된 가계대출 문제를 한번 짚어보면, 지금 부총리께서도 이 가계대출에 대한 대책을 10월 24일 날 뭐 발표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저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시죠. 네. 이 99년도하고요, 2016년하고 지금 약 17년 정도 이 가계 시중은행의 대출 비중을 한번 봤습니다. 기업 대출이 99년, 회색이 99년이고요, 파란색이 이제 2016년인데,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99년에는 74, 72%를 기업 대출이 차지했는데 47%, 45%까지 아주 극심하게 떨어졌죠. 자, 다음. 자, 이것은 가계 대출입니다. 자, 99년도하고 2016년을 비교했을 때 이 가계 대출 비중이 지금 시중은행이 다 50%를 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이것이 그 우리 경제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문제다라고 보고 있냐면, 그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혁신 성장, 이것을 위해서는 이 대출 물꼬를 바꿔주지 않으면 혁신 성장의 동력이 지속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 부채의 비중을 줄이고 기업 대출을 늘려야 하는데, 이 기업 대출을 과거식의 담보 대출로 계속 갈 경우에 이것은 이제 옛날의 관치금융의 형태의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우리나라 재벌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다시 또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계 부채의 비중을 늘리고 자수성가형 기업가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대출의 물꼬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이 돈을 대출해주는 문제, 이것은 공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공적인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저축을 해서 여러 물꼬를,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들고 그 저수지의 물을 누가 빼다 쓰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담보대출 위주로 가니까 결국은 대기업 재벌 위주로밖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작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새로 창업하는 벤처라든가 아니면 서민들은 대출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돈은 그쪽으로 돌아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떤 식으로 돌릴 것이냐. 저는 제가 미국에 특파원 하면서 보니까 이 미국은 제가 어제도 강조했지만 신뢰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신용사회. 그럼 이 신뢰사회와 신용사회의 이 키워드가 혁신성장의 키워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는 한 혁신성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 보여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끝 무렵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계 부채를 줄이고 기업 쪽으로 대출을 돌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공정과 정의의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배구조가 과연 공정하냐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어떤 그 새로운 창업자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이 마련됐느냐. 이 두 가지로 해서 저는 대출의 문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은행의 그 어떤 일반 시중은행의 기능도 기술 펀드 쪽에 비중을 확충을 해야지 지금처럼 부동산 장사를 하는 시중은행의 어떤 이런 행태를 그냥 남겨놓으면 혁신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주식 거래처럼 기술 거래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금융 쪽의 대출 혁신을 가져오지 않고는 혁신 성장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좀 듣고요. 오후에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굉장히 그 좋은 포인트를 여러 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혁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금융 쪽에 있어서의 제도와 관행의 혁신이 꼭 전제된다는 데는 전체로 동감을 하고요. 우선 그 금융기관의 그 담보 위주 관행, 대출 관행도 여러 가지 정면에서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금융기관 함께 이 부분도 좀 개선될 부분이고요. 특히 그 모험 자본 쪽에 저희가 좀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혁신 성장에서 아마 조만간에 혁신 성장 또 창업 혁신 창업에 대한 대책 발표할 적에 이와 같은 그 모험 자본 쪽에 대한 걸 저희가 좀 포함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소위 소매금융 쪽으로 이제 웨이트가 많이 옮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의 투자 의욕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또 기업들이 상당히 자금 사정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전체적인 경제 운영이나 또 혁신 성장을 통해서 이 어떤 기업가 정신 또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기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같이 좀 배경에 깔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신 것들을 저희도 같은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저는 우선 법인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정부가 정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각 중단되고 철회되어야 된다. 오히려 중소기업 법인세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제 대체적으로 어렵죠, 부총리? 지금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부총리 경제 네.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부총리 경제에 대한 상황 인식을 다시 확인해 제가 주세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또 나름 좋은 기운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까? 경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경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예상한 지금 그년에 3% 성장 추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3% 괜찮습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좋습니까? 경제가 좋다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시면은 어려운 점도 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늘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옛날 트루만 대통령이 경제학자, 외파리 경제학자 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또 저렇다. 저는 이런 이야기 자꾸 경제학자가 아니라 하시는데. 경제 관료입니다. 경제 관료 똑같이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다시 그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 기업은 굉장히 어려운데 현재 세수로 보면은 수입으로 보면은 정부만 나홀로 호황인 셈입니다. 8월 기준 국세 수입이 작년 8월에 대비해서 17.1조 원 증가했습니다. 약 10% 증가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면서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더 걷어서 공공부문만 살찌우겠다는 것인지 며칠 전 정부는 여전히 공공부문 81만 개, 공무원 중원 17만 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화 그리고 비정규직 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정부 살찌우는 증세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서민 감세로 세부담 줄이고 경제 활력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표 좀 보시겠습니다. 아까 잠시 확인을 했지만은 현재 금년도 국세 수입이 8월 현재 전년 대비 10%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했죠. 6월 달에 제출하고 7월 하순에 통과를 했습니다. 맞죠? 네네. 이때 251조 추경 규모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국세 수입 증가 얼마 예상하고 하신 거죠? 제가 8조 8천억 했습니다. 8조 8천억이죠. 그 당시 이게 6월 통계가 6월 제출할 때쯤 되면은 4월 달쯤 국세 징수 실적이 나왔을 텐데 그때 얼마입니까? 4월 실적이요? 예, 지난해 4월. 네, 우리 세제실장이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8.4조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맞습니까? 네,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맞을 겁니다. 예. 자, 추경 제출할 때 한 해 총 8.8조 정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추경을 제출하는 4월 시점에 벌써 지난해 대비 8.4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의 지금 세수 전망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게 맞으려고 그러면은 4월 이후에 대한민국 세수 증가 요인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성장이 스톱을 하고 모든 곳에서 소득 증가가 스톱이 돼야 세금이 더 안 거칠 겁니다. 예, 그 다음. 답변 드릴까요, 의원님? 아니, 계시 보십시오. 제가 사실관계 말씀드리니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난 8월까지 아까 17.1조 원 세수 증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 10년간 8월 기준의 국세 수입 진도율을 보면 대개 70.6%입니다. 지난해는 71.3, 그전에는 69.8 등 대개 평균을 해보면 진도율이 이렇습니다. 요거는 정부 자료니까 여기 이 숫자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니죠? 네네. 예.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정부는 또 2천억 이상 구간 하나 신설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전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OECD 국가 법인세 과표 구간 개수 다시 예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법인세는 하나가 단일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 된 국가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세제실장 옆에 있으니까 뭐 같이 판단은 제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법인세율은 단일 세율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좋습니까? 바람직합니까? 아닙니까? 지금 입법 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단일시일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다음에 2단계 세율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순화될수록 좋은 거죠. 반드시 꼭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그래서 법인세는 인상이 좀 곤란하다. 경제는 어렵다면서 기업한테는 세금 인상한다.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인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기업 오너가 부담하는 사람이 붙이는 인세가 아닙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하면은 주주, 근로자, 협력 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부 부담이 나누어서 증가가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법인세 부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다음 보충 질의 때 제가 그거 다시 반론하고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실질적 세부담이 최근에 굉장히 증가를 했고 세율은 올리지 않았지만은 각종 비과세 감면 정비로해서 4.8조 원의 세수 정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현황이 2억, 200억 초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은 2천억 초과 구간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 법인세율 체계도 전 세계 이 경향하고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 예, 그다음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MB정부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우선 법인세를 계속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제 조세 경쟁력 때문에 같은 추세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세제실장 답변을 했는데, 자, 제가 우리 기재부 식구들 이거는 잘 들으시고, 지난해 2016년까지 이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이 수없이 이런 답변 자료를 제출하고 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부적절하다. 경기 활성화에 배치된다. 국제적 조세 경쟁력을 저한다. 대기업 실효세율이 상승하고 있다. 법인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도 지금 가만히 앉아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논리 자체가 180도 달라져서 온다. 자, 법인세율 인상 효과에 관해서 조세연구원 자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자료입니다. 최고 세율 1%포인트 인상 시 실질 GDP 경제 성장률이 단기적으로는 0.21%, 장기적으로는 1.13% 하락한다. 그 다음 9월달 법인세 세수는 세율 인상할 때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 23%입니다. 이상의 세율에서는 감소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 포함하면 법인세율 24.2% 맞죠? 네. 예. 자, 이런 논리를 볼 때 우리가 과연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맞느냐,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낮춰야 된다. 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아주 유용한 분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법인세가 그 최고 세율이 올라갔을 때에 성장에 미치는 연구 결과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제 그건 가정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추위님께서 늘 같은 그 논리로 좀 말씀 주신 건 저희 잘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그 법안까지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그 고리원전 공론화 결과가 발표가 났는데요. 장기적으로 원전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을 분석도 하고 대비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긴 해야겠지만 이렇게 마치 5년의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급하게 그리고 진행되고 있던 것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사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공론화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간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막 급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가 백년지 대계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 혼란과 어떤 우리의 어떤 열정의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어떤 조세라든가 재정에 대한 운영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가 지난번에 178조의 어떤 그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확대 방안
이거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 확충하고 세출 절감 방안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서 보면 그 세입 확충 82.6조 원 중에서 세수 증대, 자연 세수 증대를 한 60.5조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이것은 이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오히려 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확인해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핀셋 증세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국민들이 이, 세금 내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아마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쓰고 있는가 하는 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또 어떤 공평성 문제라고 할 공정성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잘 쓰이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부나 어떤 관료에 대한 신뢰 이런 문제도 불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가장 또 심각한 그 불신 중에 하나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혜자 또는 과세 대상자의 입장 그 그룹만 가지고 딱 보면 뭔가 그럴듯한데 그것을 전체 그림 속에서 그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그쪽만 수혜를 보는, 그러니까 그 증세의 원인이 되는 어떤 그 복지라든가 어떤 지출의 수혜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공평한 것인지,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저 만화를 누가 그려주시던데요. 보시면, 어쨌든 너무 한꺼번에 5년 안에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막 좋은 얘기를 다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 비대화라든가 뭐 보면 뭐 공단 설립하겠다, 공사 설립하겠다, 공무원 늘리겠다 그 안에 보면 내용상 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한꺼번에 막 쏟아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거 하려면 다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겁니다. 재정이 공공부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 영역을 위축시키고 결국은 어제도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민간 일자리를 결국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공부문의 부를 집중시키고 재정 투입을 집중시키는 게 결국 그 재원이 민간에서의 증세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럼 민간은 사실은 이런 공공부문처럼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인위적으로 막 회사를 짓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정부는 민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유도할 수밖에 없고 공공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막 하게 되면 이것은 양쪽의 부문, 공공과 민간 부문 간에 심각한 격차를 가지고 오고 이게 어떤 국가 재정의 투입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불공평한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느낍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잘 모르지만 결국 느끼게 될 거라고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우리나라가 과연 공공부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 격차를 심화시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구조를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인가? 이거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좋지만 실제 큰 그림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제 제가 최저임금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3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재정이. 그래서 이 문제는 부의 어떤 이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크게 본다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돌아다니는가 이 부가. 이 큰 틀에서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 조세 지출이 그 재정 지출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성. 그래서 같은 돈을 쓸 때 누구는
비슷한 상황인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고. 아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최저임금 마찬가지예요. 30인 미만은 혜택을 받고 32명은 혜택을 못 받고 31명은 혜택을 못 받고 뭐 이렇게 된다든가 120%라고 해서 그럼 125%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그런데 그것에 어떤 합리적 기준이 있는 것인가 누구나 수긍할 만한 이것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 그 의도가 좋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 한번 잘못 왜곡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취지가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10분 공감을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한쪽 측면이 있고요. 이 세금을 쓰는 지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걷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국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리 재정의 전체 지출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려운 계층이나 취약계층이나 또는 공평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별로 쭉 있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또는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5년 동안의 재정 운영 방향이 이제 생산적 의미에서의 복지 지출 또 교육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많이 가는 것이고요. 또 물적 투자 쪽에 이제 SOC 쪽은 가능하면 조금 줄이되 대신에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한 것으로라는 큰 그림.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이크하게 보면은 의원님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이 공공부문 비대 부문도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를 들어서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좀 질적 또 양적을 올리겠다든지 또 최저임금도 아까 큰 테두리 안에서의 이제 생산적 사회복지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큰 틀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저희가 재정지출 계획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세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이유가 합리적 기준들이 없고 그것이 굉장히 자의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사실은 국가 공권력은 저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맞을 때 그것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는 민간에 많은 부가 흘러가도록 만약에 확대 재정 정책을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공공을 비대화시키는데 지출이 집중이 되면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민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기가 어렵다. 민간 경제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책을 수단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같은 취지를 하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혜원 의원님 할 때마다 마이크가 잘 안 되시네. 예,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근데 이거는 또 안 꺼져요. 이걸로? 아 근데 방향이 이쪽이라 해야 되는데 좀 이거 고쳐주실래요? 꺼지네. 네, 아유 부총리 굉장히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또 저희는 국가 경제를 생각하면 네. 또 불편하시더라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경제가 우리가 경제 원론에서 얘기할 때 경제 3대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 기업, 가계. 근데 최근 우리 경제를 보면 이게 완전 기형이에요. 기형적인 구조. 기업도 가계도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 혼자만 플러스 성장도 어마어마한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총 소득 중에 정부 비중을 보면 정부 비중은 1.1% 한 해에 벌써 또 이렇게 늘었거든요. 근데 기업이나 가계는 보면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3 이렇게 줄고 있어요. 또 이런
이유가 왜 이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최근에 이제 물론 부총리 취임하시기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이 너무 세수 호조가 커요. 올해도 벌써 15조 이상 세수가 실적 대비, 그러니까 작년 예산안 대비 더 거치는 걸로 나오죠. 작년에도 20조 이상 더 걷었습니다. 이 세금을 걷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게 국세 탄성치라는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부총리께서도. 이 국세 탄성치를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기가 막힌 건 2.42가 나와요. 2.42가 나온다는 건 기업이나 우리 가정들이 1을 더 벌었으면 세금은 2.4배를 더 낸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1을 더 벌었으면 세금은 1만큼 더 내든지 1보다 덜 내든지 해야 되는데 1을 더 벌었으면 2.4를 세금으로 더 받아 가버리면 정부가 이게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국세 탄성치를 제가 몇 년간 쭉 계산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2013년에는 마이너스 0.14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해마다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 국세 탄성치가 해마다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왜 이렇게 국세 탄성치가 증가하나? 사실 우리가 뭐 경제 언론에서 알다시피 빌트인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우리가 재정에 그리고 특히 조세에 기대하는 거잖아요. 호조가 됐을 때는 경기가 잘 나가고 사람들이 벌이가 좋을 때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좀 약간 이 어떻게 보면 버블이랄까 이 과열을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침체가 됐을 때는 오히려 세금을 덜 걷어서 오히려 지갑을 좀 두둑하게 해주고 이게 빌트인 스테이블라이저인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서부터는 이 탄력적 세정이라는 게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어요. 이 국세 탄성치를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걷히나 물론 다른 이유가 뭐 세상 일에 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보니까 세무조사 실적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띄워주세요. 저걸 보시면 아는데요. 세수 실적이 계획 대비로 좀 결손이 생길 것 같은 해에는 저렇게 세무조사가 기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세수 실적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렇게 세무조사를 많이 해서 세무조사로부터 걷어들이는 세액이 저렇게 많아요. 저 밑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는 세수 결손 예상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세무조사 건수와 세무조사 실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른 수건 쥐어짜기가 통계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물론 국세청에도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거 우리 부총리께서 좀 아시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세수 실적이 결손이 될까봐 마구제비로 세무조사. 근데 그렇게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걷고 보자고 사실은 과세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데 마구 과세를 해가지고 불복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불복이 해마다 무지하게 늘어요. 근데 이 보면 불복을 해서 그걸 환급을 해주게 되면 환급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환급 이자가 1.3조나 돼요. 한 해에. 1조 3천억씩 환급 이자를 준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무리하게 과세를 해가지고 원금 냈던 세금을 돌려주는 거 플러스 그동안의 이자까지 환급을 해주는 게 1조 3천억이 된다는 건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폐소 비용을 다 이렇게 환급을 해주게 되면 정부가 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잖아요. 변호사 비용 온갖 등등 수입 인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리하게 세무실적, 세무조사하고 실적 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지양할 수 있도록 부총리가 특별히 이걸 관심을 갖고 좀 챙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이것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왜 제가 이 걱정을 더 하냐면 박근혜 정부는 끝났으니까 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근데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문정부는 공약을 워낙 많이 해놔가지고 지금 세금이 모자라도 턱없이 모자라는 정부거든요. 그러면 또 세무공무원들은 부총리가 안 챙기시면 마구 이 관성에 의해서 또 세무조사하고 마른 수건 쥐어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세금까지 너무 과하게 걷고 또 부당한 세금을 걷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국민 세금이 환급 이자와 폐소 비용을 지급하는 데 드는 이런 일이 좀 안 생기게 부총리께서 특별히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조세 탄성치가 2.42까지 간 것은 이제 16년도 수치인데, 물론 이제 좀 들쭉날쭉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세가 갖고 있는 그 자동 안정화 그 장치의 기능을 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조세 탄성치가
그 2.4가 이제 해년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고해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랬어요. 해마다 지금 몇 배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올해 더 것을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고요. 세무조사 문제는 저희가 아주 그 원칙적으로 이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그와 같은 추세에 따라서 세무조사 건수는 지금 12년 이후에 쭉 감소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금년에도 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여건들 감안해서 작년보다 지금 더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에 한 16,000, 17,000 좀 안 되겠거든요. 좀 근데 이제 축소원 용도록 했는데. 예,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부당과세를 저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복이 저렇게 늘어나고 네네, 그 점은 저희도 환급이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듭니다. 예, 저희도 예. 유념하고 있고요. 네. 의원님 말씀 주신 취지대로 제가 국세청도 얘기를 해서 네. 여하튼 세무조사가 챙겨주십시오.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이 환급과 불복도 환급되는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도록 특별한 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 지급을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 때 계속 하겠지만 내년 예산안에 분명히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하게 돼 있으면 이게 국세 세수 추세 세입 추계에 이게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잡혀 있지를 않아요. 내년부터 시행을 안 하려고 안 잡으신 거예요? 이거 왜 세수 추계에 안 잡으신 거예요? 아주 실무적인 건 제가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이제 우선 종교인 과세는 내년에 지금 하도록 돼 있는 유예가 이제 걷어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준비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있고요. 하는 방침이 정해서 하도록 하는 모든 행정 절차는 저희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인들과 쭉 말씀도 나누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종교인들 과세는 지금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금액이 미미합니다. 제가 이제 이 통계도 지금 제가 왜 이제 세수 추계를 중요하다고 보냐면 금액 자체가 미미하고 크고보다는 왜냐하면 그걸 추계를 해야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을 하시고 누가 해당이 되나 이걸 파악을 하실 텐데 그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실제로 종교인 과세의 대상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이 종교인인지 아니면 거기에 일하는 사무 직원인지부터 해가지고 다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더라도 그 금액이 저희 세수 초계에 일정한 단위 이상을 바꿀 정도의 변동을 주질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위원님 질의입니다만 김정우 위원님께서는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제 개편이라는 주제의 정책 자료집을 준비하셨습니다. 정부 정책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의원입니다. 우리 부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저와 같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특히 예산 측면에서는 재정 측면에서는 가난한 분, 덜 사는 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또한 생활비를 절감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못 사는 분과 잘 사는 분이 더불어 잘 사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클루시브 그로스를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소득주도 성장이 지난 추경안에 반영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 주실 때 추경 효과가 일부 한 3, 4분기에 나타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제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 전망률을 연초에는 2.5%로 전망했었는데 3%로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시면서 이주열 총재께서 그 두 가지 원인을 좀 설명을 주셨어요. 수출이 양호하다. 또 두 번째는 내수가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서 완만히 회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특히 내수가 이 재정 지출로 완만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총리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경이 3, 4분기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한 얘기예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5개월도 안 된 우리 정부의 뭐 무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박근혜 정부 때 2015년과 16년에 경제 성장률이 몇 %인지 기억하시나요? 작년과 재작년 2.8%. 2.8%였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세입 측면에서 그 소득주도 성장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 측면에서 가난한 분에 대해서 네.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세입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초고소득자, 그다음에 초대기업 등 잘 사는 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 소득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명예롭게 한다. 저는 이제 그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명예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소득 예, 잼배 슬라이드 측면에서 준비해 주세요. 예. 소득 잼배 측면에서 소득세 이번에 그 최고세를 올린 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세 문제는 그 소득 잼배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여유 있는 대기업들이 이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아까 저 의원님 말씀하신 소득주 성장이라는 일이 필요한 재원 확보 측면에서 저희가 좀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랑 같은 취지고 그걸 제가 그 그림으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건데요. 왼쪽에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걸 보편 증세를 하게 되면 왼쪽처럼 세 명의 가족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소위 말하는 초대기업이라든지 초고속자에서 증세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더 혜택을 보는, 그래서 한 가족이 국민 전체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과세라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예 같은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을 위해서 법인세가 지금 일부에서는 인상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제 법인세가 노무현 정부 때로 일부 원상 회복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노무현 정부 때 보시면 그 최고 과표 구간이 2억 원 이상의 25%였거든요. 근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2천억 원 이상의 25%. 그러니까 최고 세율은 25%로 원상 회복됐지만 과표 구간은 2천억 원으로 굉장히 축소된 것이거든요. 이거 맞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러한 초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원상 회복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그 의원께서는 상위 기업이 법인세를 더 많이 내고 있다. 그것은 그 법인이 더 많이, 상위 기업이 더 많이 버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도별로 그 실효세율을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 국세청에서 이제 자료를 받은 것인데요. 외국 납부세액을 제외한 경우에는 21.2%, 2008년엔 그렇습니다. 근데 2016년에 17.7%로 인해서 초대 기업에 대해서 실효세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외국 납부세액을 포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 자료는 정확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 다음에 GNI 대비해서 이제 기업 소득이 2008년 MB정부 초기인데요. 에는 18.6%에서 2016년에 작년입니다. 박근혜 정부 말에는 20%로 역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GNI 대비 가계소득은 57.7%에서 56.9%로 또 역시 감소합니다. 이와 같이 기업 소득은 증가했지만 그에 따른 낙수 효과가 없어졌던 것이죠. 예,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한 그 다음 보내주시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높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 3.2%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법인의 영업잉여, 그러니까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역시 또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17.7%로.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높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또 그렇게 않다고 보거든요. 법인세라든지 사회보장기금의 비중을 보면 6.3%로 전체 OECD 나라 중에서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이제 조세 경쟁력을 또 보게 되면 G20 평균 나라보다 법인세를 우리가 25%로 올린다고 해도 역시 낮은 수준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또한 그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투자 위축 등 이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는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MB 정부 때 나온 그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의 세부담과 투자 간의 그 부의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거는 우리 기재부에서 용역을 주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08년 OECD에서는 그 어느 나라에 투자할지, 그러니까 외국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돼서 어느 나라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것은 조세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건 중국.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아, 미국이. 예. 그러면 미국의 지금 현재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건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38%. 예. 예. 아, 35%. 예. 그래서 이렇게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최고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렇게 보는데 부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너무 분석 자료를 정확하고 또 아주 좋은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부 다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영주문경 예천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178조가 투입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조달이 필요한데 그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결국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야죠. 네. 이에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 기재부 업무 보고를 보면 1번에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미래 먹거리, 황금어장인 항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 보여주십시오. 작년에 우리나라 항공여행 여객이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세계 항공 여객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20억 명을 돌파했는데 7년 만에 10억 명이 더 늘어서 2013년에 벌써 30억 명을 돌파했고 곧 40억 명이 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항공사 에어버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항공 여객 수가 15년마다 2배씩 오른다. 계속 그런 추세로 간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이 5년간 항공 화물 운송 실적인데요. 이 항공 화물 운송도 매년 7, 8%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급 와인이라든지 또 고급 육류라든지 전자제품, 고가 장비들은 요즘 항공기로 운송하는 추세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음 항공정비산업입니다. 항공정비산업은 2013년에 65조 있는 것이 2022년에는 93조로 이것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현실이 어떤가 보면요. 얼마 전에 그 항공대학의 교수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 조종사들을 이렇게 빼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2014년에는 불과 14명, 2015년에는 8, 90명, 금년 상반기에만 80명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 가면 조종사 페이를 2배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종사를 양성해야 되는데 항공학교는 있는데 조종사를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비행기를 훈련할 수 있는 활주로가 없다는 겁니다. 김포공항에서 하다가 쫓겨나서 사천으로 가다가 사천에서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서 한번 훈련해야 되니 그래서 외국에 가서 조종사 면허증을 따는데 한 2억 정도 든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서울에 운전학원 있으면 여기서 운전학원 면허 따면 되는데 그냥 운전면허 따는 거니까 이게 없으니까 제주도 가서 따는 겁니다.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현실이다. 그리고 그 98년에 우리나라 조종사 수가 2,000명이었는데요. 작년에 5,560명으로 270%를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항공 여객 수요,
항공 운송 수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MRO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MRO 항공 정비죠. 우리나라 항공 정비 지금 현황은 어떠냐? 저가 항공사 5개가 다 외국에서 항공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들도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래 결국 먹거리, 결국 그 미래 산업을 가려면 이게 항공산업으로 진출해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항공기 제조업에서 이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T-50기 지금 뭐 이게 좀 카이 수사 때문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도 이 중요성을 역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아갈 게 항공산업인데, 이 항공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는 조종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연습비행장이 없다. 또 MRO도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MRO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기재부에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제가 나흘 전 그 16일자 뉴스를 보면 투자의 귀재라는 워런 버핏이 아메리카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델타 등 미국 3대 항공사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지분을 사들여서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 기사가 난 거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항공산업이 세계적으로 촉망받는 산업이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이 태양광 참 항공산업 투자 효과를 말씀드리면요. 이 항공 분야는 이 드론 또 태양광 비행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비행기, 그리고 이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경비행기 산업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일자리를 늘리는 산업입니다. 지금 항공 이 조종사 분야, MRO 분야인데 우리가 항공 조종사 배출 기능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조종사 면허 따라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뉴질랜드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손재주 좋지 않습니까? 머리도 좋지 않습니까? IT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전자 분야, 반도체를 세계를 석권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는 MRO, 항공 정비 그러면 한국이다. 조종사 양성도 한국이다. 이것이 저희들이 나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MRO는 비행기 제조 기술과 직결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외국에서 최신 자동차 나오면 다 10대씩 사들여서 분해한답니다. 분해해서 어떤 기술을 적용했나 이제 본다고 하는데, 이 항공 부품 분해해서 수리하고 조립하면 항공기 부품 제조 기술, 항공기 조립 기술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수요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이 지금 들어가면 이게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 우리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성공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지금 7,500억 해외로 지금 수립이 그리고 2억씩 주면서 1인당 2억씩 주면서 외국에 가서 조종 면허사 따오는데 이거 수요가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이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연습 비행장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몇 개 있습니다. 놀고 있는 비상활주로도 있습니다. 군에서 1년에 2, 3일 쓰고 1년 내내 노는 그런 활주로가 있습니다. 그 활주로 활용하면 2, 3일 군사 지금처럼 하고 나머지는 민간용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뭐 이 장관님께서 경제부총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협의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대학 총장으로 있을 적에 바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분야에 우리 학생들을 좀 진출시키기 위한 방안을 미국 측하고 얘기를 한 적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공사, 조종사 또 MRO 이 훈련하는 게 국내에 마땅치가 않아서 이런 게 그래서 미국 쪽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좀 다소 익숙한 주제이기도 해서 반가운 마음이고요. 의원님 말씀에 동일하고요. 지난 15년 1월 달에 국토부에서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을 낸 것을 정부가 쭉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혁신 성장하면서 사실 업종별, 제조업, 서비스업 쪽으로 쭉 부문별 어프로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한번 같이
잘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우리 최규일 의원님께서 이 조종사 훈련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아시아 최대의 보잉사 조종사 훈련센터를 영종도에 유치해가지고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었죠? 예, 처음 들었습니다. 언제 시간 나서 꼭 한번 들려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걸 미리 이렇게 이 수요 예상을 하고 그때 돼서 그게 지금 완공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고리원전 5, 6호기를 지속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잘 결과에 됐다고 생각하시죠? 예, 결과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 공론화 과정 자체는 참 의미 있었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이 청와대에서 수용 결과를 바로 즉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실험이고 나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4대강 사업이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작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 첨예하게 갈등을 했거든요. 저는 4대강 사업이나 국정교과서 때 제가 야당이었지만 저거는 정권이 바뀌면 무효화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그런 불필요한 국가적 재정 낭비나 공론 분열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이 결정 과정이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아주 중요한 국민과 소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절충하는 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제가 기재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영국의 원자로 2기 수주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지금 중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한익 한전사장이 영국에 현재 가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한 기에 10조 정도 됩니다. 2기 20조의 수주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저희는 뭐 적극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적극 지원하고 좀 받아보세요. 당장 우리 기재부에서 도와줄 일은 뭐냐면, 지금 이게 중국이랑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 공기관이 사업을 하려면 예비 타당성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이 예타 과정에서 시간을 끌다 보면은 우리가 시기를 놓쳐서 중국한테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간략하게 하든지 또 면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확하게 좀 판단해서 시기를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이게 영국도 지금 우리한테 우호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한국형 원자료가 영국의 2기가 한 개 10조씩 20조면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되고 나면 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다른 데로 또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적극 뒷받침을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부총리께서 가셔가지고 이 한중 간의 통화 수합한 거 정말 잘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저는 한중 관계를 풀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상해 LPG 세월호 그 추가 비용 329억은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해 LPG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선체를 분해하지 않고 들어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추가 공사 비용인데, 이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때도 언급했던 사안인데 이거를 뒷받침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절차나 좀 점검할 게 있긴 합니다만, 네. 바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시진핑 면담할 때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예. 첫 화두를 대통령께서 이일 꺼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선체 인양 뭐 지연의 여러 가지 고의성 여부 등등 이런 걸 조사할 게 몇 개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빨리 좀 마치고 저희가 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어쨌든 해주세요. 양국 정상 간에 얘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감안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사위원 현장에 가봤는데 혹자 우리 네티즌들은 뭐 저 유럽 쪽에서 했으면 어쩌냐 이런 얘기합니다만, 그 추운 겨울 바다에 그 잠수복 사이로 이 온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들어가는데 20대 정부 자료니까 여기 이 숫자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니죠? 네네. 예.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정부는 또 2천억 이상 구간 하나 신설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전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OECD 국가
법인세 과표구간 개수 다시 예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법인세는 하나가 단일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 된 국가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세제실장 옆에 있으니까 뭐 같이 판단은 제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법인세율은 단일 세율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좋습니까? 바람직합니까? 아닙니까? 지금 입법 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단일시일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다음에 2단계 세율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순화될수록 좋은 거죠. 반드시 꼭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그래서 법인세는 인상이 좀 곤란하다. 경제는 어렵다면서 기업한테는 세금 인상한다.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인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기업 오너가 부담하는 사람이 붙이는 인세가 아닙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하면은 주주, 근로자, 협력 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부 부담이 나누어서 증가가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법인세 부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다음 보충 질의 때 제가 그거 다시 반론하고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실질적 세부담이 최근에 굉장히 증가를 했고 세율은 올리지 않았지만은 각종 비과세 감면 정비로 해서 4.8조 원의 세수 정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현황이 2억, 200억 초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은 2천억 초과 구간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 법인세율 체계도 전 세계 이 경향하고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 예, 그다음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MB정부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우선 법인세를 계속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제 조세 경쟁력 때문에 같은 추세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세제실장 답변을 했는데, 자, 제가 우리 기재부 식구들 이거는 잘 들으시고, 지난해 2016년까지 이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이 수없이 이런 답변 자료를 제출하고 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부적절하다. 경기 활성화에 배치된다. 국제적 조세 경쟁력을 저한다. 대기업 실효세율이 상승하고 있다. 법인세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도 지금 가만히 앉아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논리 자체가 180도 달라져서 온다. 자, 법인세율 인상 효과에 관해서 조세연구원 자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자료입니다. 최고 세율 1%포인트 인상 시 실질 GDP 경제 성장률이 단기적으로는 0.21%, 장기적으로는 1.13% 하락한다. 그 다음 9월달 법인세 세수는 세율 인상할 때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 23%입니다. 이상의 세율에서는 감소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 포함하면 법인세율 24.2% 맞죠? 네. 예. 자, 이런 논리를 볼 때 우리가 과연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맞느냐.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낮춰야 된다. 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아주 유용한 분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법인세가 그 최고 세율이 올라갔을 때에 성장에 미치는 연구 결과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제 그건 가정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추위님께서 늘 같은 그 논리로 좀 말씀 주신 건 저희 잘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그 법안까지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그 고리원전 공론화 결과가 발표가 났는데요. 장기적으로 원전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을 분석도 하고 대비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긴 해야겠지만 이렇게 막
마치 5년의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급하게 그리고 진행되고 있던 것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사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공론화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간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막 급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가 100년지 대계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 혼란과 어떤 우리의 어떤 열정의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어떤 조세라든가 재정에 대한 운영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가 지난번에 178조의 어떤 그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확대 방안 이거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 확충하고 세출 절감 방안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서 보면 그 세입 확충 82.6조 원 중에서 세수 증대, 자연 세수 증대를 한 60.5조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이것은 이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오히려 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확인해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핀셋 증세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국민들이 이, 세금 내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마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쓰고 있는가 하는 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공평성 문제라고 할 공정성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잘 쓰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부나 어떤 관료에 대한 신뢰 이런 문제도 불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가장 또 심각한 그 불신 중에 하나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혜자 또는 과세 대상자의 입장 그 그룹만 가지고 딱 보면 뭔가 그럴듯한데 그것을 전체 그림 속에서 그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아니 제가 아까 제가 신청을 했었는데 네. 그 위원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전자담배와 관련된 세금 그 안건 문제를 원래 20일 오늘 상정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네, 이제 박강원 간사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서요. 오후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료 좀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 가업승계 관련해서 전체 상속세 중에서 가업승계 상속이 금액이 얼마인지 연도별 통계하고 요거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이렇게 해서 그 통계를 좀 오전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본의원 질의하기 전에 좀 부탁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득세, 네네. 그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건 인정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46.8%에 달하고 있고, 일본이 15.8%밖에 안 되고, 독일, 캐나다, 호주 한 20%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면세자 비율을 갖다가 이렇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의 좀 저항이 있지 않겠냐 이런 거를 좀 두려워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좀 그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조금 같이 좀 균형적으로 봐야겠다 이런 점이 있죠. 국민 개세주의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조금씩 다 세금을 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총 급여가 연 2천만 원 넘는 근로자,
그러니까 이건 최저임금 대상자를 제어하기 위한 거죠. 2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월 10,000원씩, 그러니까 연 12만 원 정도는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내자. 이런 당당 국민법이라고 제가 총칭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법을 제가 내고 있죠. 그러니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십시일반해서 어려운 재정을 돕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세법이나 정부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중부담 중복지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좀 세원을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걸 좀 검토를 좀 잘 좀 해주시고요. 네, 적극 국회 논의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법인세도 이렇게 면세 기업이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께서도 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체 법인의 이것도 한 47% 정도 법인세를 안 내고 있어요. 한 반 정도는 안 내는 거예요. 반 정도는 국민들이 소득세도 안 내고 법인세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각종 공제제도, 감면제도, 이런 거를 정비를 해 나갈 적에 하여튼 법인들이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을 좀 내도록 이것도 국민 개세주의 입장에서 지금 면세자 폭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법인세 세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그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지금 부담세액이 0원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47% 정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기업 그 영업 실적 악화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실 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또 일부 기업들은 과세 표준이 있지만은 이 공제나 이 감면세액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대부분이 이제 결손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그 아까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이 공제, 감면세액 이런 부담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저한세 적용 필요성들에 대해서 좀 검토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국세청도 그렇고 세제실도 그렇고 지금 세수 증가 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김광림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적이 다 맞는데 그거는 예측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감면제도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또 세율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세수 전망을 할 적에 내재적인 변수로서 그것은 우리가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세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8월까지 7조 이상이 지금 실적이 예상보다 웃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세제실 또 장관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세수 증가하는 요인도 모르는데 세수 예측도 안 되고 어떻게 세법을 갖다가 개정하자고 이렇게 나옵니까? 세수는 작년, 금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세수 예측을 저희가 작년에 이제 본 예산을 이제 과석에 좀 낮게 편성된 문제라든지 또 경제 전망에서 이제 오차 문제 이런 것은 있지만, 지난번 이제 추경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이제 추경을 이제 상회하면서 지금 사실 세수 상황이 조금 그때보다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각 세목별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세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쭉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의 세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록 정교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대책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국세청이 개통하고 있는 엔티스라는 게 있어요. 차세대 국세 행정망.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국세청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 빅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신고가 성실한지 안 한지 이런 거를 지금 국세청이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납세자들이 겁이 나거든요. 예? 왜 세무조사 나올까 봐.
그래서 성실 신고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서 저는 일단은 이게 세수가 많이 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아주 치밀하고 과학적인 그런 분석을 하세요. 세제실하고 국세청이 합동으로 그런 걸 해가지고 국민들을 납득시키라고. 작년, 재작년, 금년 계속해서 이렇게 세수가 더 몇 조씩 들어오는데도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분명히 못하는 거는 세제 당국이 정말 이건 무능한 거예요. 이거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장관께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당정협의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릴게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하는 거 이거 포퓰리즘입니다. 네, 이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외국의 예는 적어도 러시아어 때 잠깐만요. 러시아어 때는 이거는 요금을 좀 받아야 된다. 반값이라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작년에 서울시 지하철이 2,800억이 이 부분 때문에 적자가 났어요. 적자 규모의 거의 80%가 65세 이상 분들한테 이렇게 예우를 해주면서 적자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70세로 이걸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러시아어 때는 이거를 일부라도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65세면은 많은 부분들이 건강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갖다가 그 서울시장하고 당정협의를 해서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예우하는 거는 외국에도 이렇게는 안 해요. 아주 저소득층인 경우가 확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는 그 서울지하철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철도공사 이제 철도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돼 있는데 하여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신 것처럼 그 노인 연령 뭐 인상 문제라든지 또 러시아어 문제라든지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재정의 압박 요인도 되고 있고요. 하여튼 같이 주신 말씀 합쳐서 같이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김동연 부총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연희팀 수고 많으십니다. 자,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좀 인식을 공유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2016년에 신규 사업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30세 미만, 그러니까 10대와 20대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입니다.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저 10대, 20대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대체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갖고 임대업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빌려서 임대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가운데 사실은 지난번에 미성년자 그 사업자 대표가 236명이라는 제 자료를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217명이 부동산 임대업의 대표입니다. 만 5살짜리가 월 3천만 원을 임대료로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부동산 임대업뿐만이 아니고 생계업 사업으로 이제 분류하는 소매업에서도 30살 미만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만에 19.8%, 2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그런데 폐업하는 율을 보면은 소매업은 30세 미만 창업자 가운데 전체 업종의 비율보다 훨씬 많이 폐업을 하게 돼요. 성공을 못하는 거죠.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폐업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률은 매우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얘기겠죠.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2009년에서 2016년 사이의 폐업률 비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30세 전체 업종으로 이제 볼 때 이 30세 미만에서 전체 업종 폐업률에 비해 부동산 임대업 폐업률은 훨씬 낮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 부동산 임대업의 이 자본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린다. 돈 있는 사람들의 자본이. 그런 얘기를 좀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이거는 예금 취급 기관이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에 어느 정도 대출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빨간 선으로 쳐진 그 부분만 보시죠. 2017년 2, 4분기인데 부동산 임대업에 7조 4천억을 대출을 했고요. 제조업에는 1조 2천억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조업에 비해서 급격하게 지금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잘 챙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과 자본의 수익률은 낮추고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방향에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IMF가 내놓은 보고서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에 나온 자료에 보면은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1% 늘 경우 어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미 밝힌 자료의 일부입니다만 5년간 경제 성장률이 미세하나마 하락하거나 거의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소득 상위의 소득이 늘 때는. 그러나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1% 상승할 때는 5년간 경제 성장률이 0.38% 상승한다. 이거는 어제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 계층의 한기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이겠죠. 저분들의 소득이 늘면은 소비로 이어지지만 소득이 높은 분들의 소득이 늘어도 그것은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다. 성장과 불평등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해야 불평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성장이 된다는 것을 다들 이제 국제기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OECD 소득 불평등 확대는 성장에 미친 가장 큰 단일 변수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 해소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다. 이미 이런 뭐라고 할까요? 결론은 국제통화기금도 마찬가지고 국제노동기구, 어제 노동기구 얘기하니까 노동기구는 이제 노동자들의 단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제기구에서도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의원님께서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인세는 GDP 대비가 아니고 법인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자 기업 소득 쭉 보십시오. 법인세 쭉 보시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보였는데요. 차츰 낮아지는 겁니다. 기업 소득에 비해서 법인세는 비중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는 13.2%, 물론 다소 높아졌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2007년에는 17%까지. 그러니까 법인이 소득이, 그러니까 100억을 벌었을 때 17억을 세금으로 내는 건데 차츰 낮아져서 그것이 기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리고 OECD에 비해서도 우리가 법인세 비중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이면을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자, 한국은 맨 아랫단에 있습니다. 기업소득 비중 평균, 기업소득의 25%입니다. OECD 평균은 18%고요. 기업소득에 비해서 법인세 비중을 보면은 OECD는 16%입니다. 2014년으로 볼 때. 우리는 1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ECD보다 법인세를 더 많이 낸다는 얘기는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허구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기업 소득 비중 이제 평균, 오른쪽 이제 지표를 보시면 정확하게 또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소득 비중 평균이 한국은 25%고 OECD는 18%, 한국이 무려 7%포인트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법인들이 예를 들면은 위장법인이 있을 수가 있죠. 개인소득세로 내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법인을 만들어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으로 전부 법인으로 몰리는 것 제도의 허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한국의 법인들이 가계보다 훨씬 더 소득이 어제 제가 제시한 자료에서도 보였지만 경제 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가지 않고 대기업에 쌓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중복지를 말씀하셨는데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한 전제는 공평과세, 조세 정의,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 하는 국민들의 믿음이 있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은 훨씬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질의는 이따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젯밤에 늦게까지 국감하시고 오늘 아침에 올라오셔서 그런지 오늘 조금 기재부 그 공무원들 얼굴 표정이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지금 세수가 예상보다 좀 잘 거치고 있죠? 어느 정도나 더 거쳤습니까? 지금 8월까지 저희가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8월까지 당초 예산보다 17조 정도 더 거쳤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EITC 17조 정도 더 거쳤습니다. 예. 네. 제가 국세청에다가 왜 세수가 17조만큼 더 많이 거치냐, 이거 분석해 봤느냐고 했더니 대답을 정확하게 못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부분의 증가율이 높습니까? 지금 세목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목별로 보면은 저희가 추경 편성 이후에 소득세에서 한 4조 9천억, 네. 법인세에서 한 2조, 또 부가가치에서 한 2조 8천억 정도, 그 정도 지금 더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소득세와 법인세가 더 많이 거치는 이유를 아직은 분석을 안 하셨겠죠? 저희가 그 분석을 아주 상세하지는 않지만 해본 것에 의하면 소득세의 경우는 지금 원래 당초 추경 편성할 적에 부동산 시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호조세가 좀 지속이 됐고요. 또 상용 근로자의 수와 명목임금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 또 개인 사업자 실적이 당초보다 좀 크게 초과하는 이것이 이제 소득세를 이제 끌어올린, 거의 5조가 끌어올린 원인이 됐고요. 법인세 경우는 추경 이후에 저희가 상반기 쭉 따져보니까 연결법인 세수 실적 증가, 또 상반기 법인 실적 호조,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고요. 부가세는 수입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이 이제 주요 3개 세목에 크게 늘어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추경 효과가 이 세수에도 지금 3분기부터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추경 효과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추경은 이제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8조 8천억 정도가 이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걸 기초로 해서 이제 짰는데 그 이후에 이런 요인으로 더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고요. 추경 효과 말씀드린 건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효과가 3, 4분기, 4, 4분기에 추경 효과가 일부 나타날 것이다, 우리 경제에. 그렇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영향은 내년 상반기 또는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 것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거치는 이 이유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이렇게 나타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이 세금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법인세를 올린다 아니다 이런 논쟁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한 정책 중에 이제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부동산의 인위적인 부양,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인한 그 인위적인 부양,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담배세의 그 지나친 상승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이 부동산과 관련된 가계대출 문제를 한번 짚어보면, 지금 부총리께서도 이 가계대출에 대한 대책을 10월 24일 날 뭐 발표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저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시죠. 네. 이 99년도하고요, 2016년하고 지금 약 17년 정도 이 가계 시중은행의 대출 비중을 한번 봤습니다. 기업 대출이 99년, 회색이 99년이고요, 파란색이 이제 2016년인데,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99년에는 74, 72%를 기업 대출이 차지했는데 47%, 45%까지 아주 극심하게 떨어졌죠. 자, 다음. 자, 이것은 가계 대출입니다. 자, 99년도하고 2016년을 비교했을 때 이 가계 대출 비중이 지금 시중은행이 다 50%를 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이것이 그 우리 경제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문제다라고 보고 있냐면, 그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혁신 성장, 이것을 위해서는 이 대출 물꼬를 바꿔주지 않으면 혁신 성장의 동력이 지속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 부채의 비중을 줄이고 기업 대출을 늘려야 하는데, 이 기업 대출을 과거식의 담보 대출로 계속 갈 경우에, 이것은 이제 옛날의 관치금융의 형태의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우리나라 재벌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다시 또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계 부채의 비중을 늘리고 자수성가형 기업가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대출의 물꼬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이 돈을 대출해주는 문제, 이것은 공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공적인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저축을 해서 여러 물꼬를,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들고 그 저수지의 물을 누가 빼다 쓰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담보대출 위주로 가니까 결국은 대기업 재벌 위주로밖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작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새로 창업하는 벤처라든가 아니면 서민들은 대출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돈은 그쪽으로 돌아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떤 식으로 돌릴 것이냐. 저는 제가 미국에 특파원 하면서 보니까 이 미국은 제가 어제도 강조했지만 신뢰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신용사회. 그럼 이 신뢰사회와 신용사회의 이 키워드가 혁신성장의 키워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는 한 혁신성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 보여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끝 무렵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계 부채를 줄이고 기업 쪽으로 대출을 돌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공정과 정의의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배구조가 과연 공정하냐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새로운 창업자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이 마련됐느냐. 이 두 가지로 해서 저는 대출의 문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은행의 그 어떤 일반 시중은행의 기능도 기술 펀드 쪽에 비중을 확충을 해야지, 지금처럼 부동산 장사를 하는 시중은행의 어떤 이런 행태를 그냥 남겨놓으면 혁신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주식 거래처럼 기술 거래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금융 쪽의 대출 혁신을 가져오지 않고는 혁신 성장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좀 듣고요. 오후에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굉장히
그 좋은 포인트를 여러 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혁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금융 쪽에 있어서의 제도와 관행의 혁신이 꼭 전제된다는 데는 전체로 동감을 하고요. 우선 그 금융기관의 그 담보 위주 관행, 대출 관행도 여러 가지 정면에서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금융기관과 함께 이 부분도 좀 개선될 부분이고요. 특히 그 모험 자본 쪽에 저희가 좀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혁신 성장에서 아마 조만간에 혁신 성장 또 창업 혁신 창업에 대한 대책 발표할 적에 이와 같은 그 모험 자본 쪽에 대한 걸 저희가 좀 포함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소위 소매금융 쪽으로 이제 웨이트가 많이 옮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의 투자 의욕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또 기업들이 상당히 자금 사정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전체적인 경제 운영이나 또 혁신 성장을 통해서 이 어떤 기업가 정신 또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기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같이 좀 배경에 깔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신 것들을 저희도 같은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저는 우선 법인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정부가 정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각 중단되고 철회되어야 된다. 오히려 중소기업 법인세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제 대체적으로 어렵죠, 부총리? 지금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부총리 경제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부총리 경제에 대한 상황 인식을 다시 확인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또 나름 좋은 기운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까? 경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경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예상한 지금 그년에 3% 성장 추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3% 괜찮습니까? 예,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좋습니까? 경제가 좋다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시면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늘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옛날 트루만 대통령이 경제학자 외파리 경제학자 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또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경제 관료입니다. 경제 관료 똑같이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다시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 기업은 굉장히 어려운데 현재 세수로 보면은 수입으로 보면은 정부만 나홀로 호황인 셈입니다. 8월 기준 국세 수입이 작년 8월에 대비해서 17.1조 원 증가했습니다. 약 10% 증가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면서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더 걷어서 공공부문만 살찌우겠다는 것인지 며칠 전 정부는 여전히 공공부문 81만 개, 공무원 중원 17만 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화 그리고 비정규직 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정부 살찌우는 증세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서민 감세로 세부담 줄이고 경제 활력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표 좀 보시겠습니다. 아까 잠시 확인을 했지만은 현재 금년도 국세 수입이 8월 현재 전년 대비 10%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했죠. 6월 달에 제출하고 7월 하순에 통과를 했습니다. 맞죠? 네네. 이때 251조 추경 규모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국세 수입 증가 얼마 예상하고 하신 거죠? 제가 8조 8천억 했습니다. 8조 8천억이죠. 네. 그 당시 이게 6월 통계가 6월 제출할 때쯤 되면은 4월 달쯤 국세 징수 실적이 나왔을 텐데 그때 얼마입니까? 4월 실적이요? 예, 지난해 4월. 네, 우리 세제실장이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8.4조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맞습니까? 네,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을 겁니다. 예. 자, 추경 제출할 때 한 해 총 8.8조 정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추경을 제출하는 4월 시점에 벌써 지난해 대비 8.4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의 지금 세수 전망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게 맞으려고 그러면은 4월 이후에 대한민국 세수 증가 요인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성장이 스톱을 하고 모든 곳에서 소득 증가가 스톱이 돼야 세금이 더 안 거칠 겁니다. 예, 그 다음. 답변 드릴까요, 의원님? 아니, 계시 보십시오. 제가 사실관계 말씀드리니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난 8월까지 아까 17.1조 원 세수 증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 10년간 8월 기준의 국세 수입 진도율을 보면 대개 70.6%입니다. 지난해는 71.3, 그전에는 69.8 등 대개 평균을 해보면 진도율이 이렇습니다. 요거는